이혼 후 15년이 지났다. 60세가 된 나는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에 산다. 딸은 이제 30을 바라보고 있고 나와 둘이 산다. 나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한다.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 앉아 보내지만 그 덕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 그런데 그날 한 통의 이메일이 내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해외 본사를 둔 디자인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 번역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었다. 기획 총괄이 미국인이라며 직접 화상 미팅을 하자고 했다. 이름은 데이비드. 그는 화면 속에서 웃고 있었다. 유난히 밝은 표정, 또박또박한 발음, 부드러운 제스처. 나는 업무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그의 눈빛이 오래 머물렀다. 며칠 후 그는 한국에 출장 온다고 했다. 직접 만나 회의하자는 제안이었다. 시청 근처 카페에서 그를 처음 마주했다.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키가 훨씬 크고 향수 냄새가 은은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을 만나서 기쁘다고 했다. 그 순간 내 심장 박동이 몹시도 빨라졌다. 나는 웃으며 자리로 안내했다. 회의는 순조로웠다. 그런데 그는 회의 후에도 자꾸 질문을 했다. 주말에 서울에서 뭐 하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음악 취향은 어떤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하게 물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 후로 프로젝트 관련 연락 외에도 짧은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커피 마셨어요? 이번 주말에 한강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다. 외국인과의 사적인 만남은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늘 웃으며 다음 기회를 제안했다. 결국 나는 호기심에 한 번쯤 만나보자고 했다. 그날 한강 둔치에서 우리는 햇살을 받으며 걸었다. 그는 한국의 봄이 너무 아름답다고 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 중 하나는 당신입니다. 그 말에 나는 당황했다. 우리는 분명 업무로 만났고 나와 그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짓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시장을 구경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며 내 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나는 영어로 그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차이가 커졌다. 그는 약속 시간을 대략이라 생각했고 나는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를 자주 데려갔지만 그 속에서 나는 늘 어색했다. 음식 취향, 생활 습관, 심지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달랐다. 나는 서서히 지쳤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다. 내 생일이었는데 그는 약속을 잊었다. 나중에야 친구 집에 있었는데 시간이 늦어졌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이 무너졌다. 그날 이후 나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결국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우리는 연락을 끊었다. 나는 그저 잠깐 스쳐간 인연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2년 뒤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은 늦은 오후였다. 딸과 함께 강남의 한 갤러리에 들렀다. 딸이 친구의 전시를 보러 가자고 해서 따라간 자리였다. 하얀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렀다. 그런데 한 작품 앞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순간 내 심장이 멈춘 듯 했다. 데이비드였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여기서 만나네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이 따뜻했다. 우리는 전시가 끝난 후 근처 카페로 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국에 다시 정착했고 이번에는 장기 프로젝트로 온다고 했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많이 생각했다고 했다. 나는 마음속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감정이 다시 흔들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예전의 상처가 경계심을 만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다시 나를 찾았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요.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전에 놓쳤어요. 그 후로 우리는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나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존중하려 노력했다.
한국식 기념일을 챙기고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 나 역시 그의 문화에 대해 배우려 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었다. 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외국인이랑 사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다. 내 나이에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건 모험이었다. 주변 시선,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 차이까지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살아있다는 감각을 버리기 싫었다. 그날 밤 데이비드가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은색 팔찌였다. 안쪽에는 No more goodbye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번엔 끝까지 가고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팔찌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가족이 한국에 오기로 한 것이다. 나는 불안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두 가족이 만나는 건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일이었다. 특히 그가 가족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였다. 그 만남이 우리의 관계를 영영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가족이 도착한 날, 나는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했다. 오후 4시 강남의 한 한식당 앞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데이비드가 부모님과 여동생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의 어머니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미소가 부드러웠다. 아버지는 다소 무뚝뚝해 보였고 여동생은 활발한 성격 같았다. 식사는 한국식으로 차려진 상에서 시작됐다. 불고기, 잡채, 김치, 된장찌개까지 데이비드는 서툴지만 성심껏 가족에게 음식을 설명했다. 그의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젓가락질이 어려운 듯 포크를 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다. 그런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어색한 침묵이 길어졌다. 특히 나와 데이비드의 나이 차이에 대해 묘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의 아버지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행복하다면 좋겠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내 가슴에 깊게 박혔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데이비드에게 솔직히 물었다. 당신 가족이 나를 받아들일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말이 위로였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며칠 후 딸이 나를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사실 좀 불안해. 엄마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알아. 근데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 만나면서 서로의 문화를 조금씩 존중하고 배웠다. 나는 그의 집에서 미국식 아침 식사를 함께 했고 그는 내 집에서 김장 담그는 걸 도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건 아니었다.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종종 부딪혔다. 예를 들어 그는 자유를 우선했고 나는 책임을 먼저 생각했다. 작은 의견 차이가 쌓여갈 때마다 과연 이 관계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스스로 묻게 됐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의 고향으로 잠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6개월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는 영상 통화를 하자고 했지만 나는 다시 예전처럼 멀어질까 두려웠다. 결국 그가 떠나는 날 공항에서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번엔 그냥 여기까지 하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이별을 했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나는 일과 딸 그리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번역 일로 국제회의에 가게 됐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무대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그를 보았다. 데이비드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회의가 끝난 뒤 그는 곧바로 나를 찾아왔다.
사람들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그의 모습이 선명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나는 웃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우리는 호텔 로비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를 돌봤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못했어요. 문화 차이, 거리, 사람들의 시선 다 힘들었지만 그보다 당신 없는 시간이 더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호텔 근처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웃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으려 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말했다. 이번엔 천천히 가요.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부터 시작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다. 그는 매달 한국에 와서 나를 만났고 나는 그의 나라로 출장 갈 때마다 그를 찾았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각자의 친구와 가족을 조금씩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사랑이란 문화나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다. 내가 심각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고 회복에는 최소 반년이 걸린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연락을 줄이며 거리를 두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내 병실로 찾아와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나를 외면하려 해도 이번엔 절대 놓지 않아요. 그의 그 말이 내 마음속 두려움을 녹였다. 수술 후 그는 재활 기간 내내 곁을 지켰다. 아침이면 죽을 끓여왔고 병원 뒷마당을 함께 걸으며 내 회복을 지켜봤다. 딸도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딸이 나에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사람 진짜 엄마 사랑하는 거. 그 말에 눈물이 났다. 6개월 후 재활이 끝난 날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있었다. 이제 진짜 끝까지 가도 될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모든 계절이 한 번에 내 마음에 들어온 듯 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채 새로운 시작을 했다. 문화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다. 나이와 국적, 과거의 상처까지도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두 번 와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렀다. 양쪽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다. 작은 한옥 카페를 빌려 국악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식을 올렸다. 데이비드는 한복을 입었고 나는 연한 분홍빛 한복 치마를 고았다. 그의 부모는 한국식 예식에 놀라워하면서도 우리를 축복하는 눈빛을 보냈다. 딸은 사회를 맡아 울음 섞인 목소리로 축사를 읽었다. 엄마 그리고 데이비드. 서로를 지켜주기로 한 두 사람의 용기를 축복합니다. 식이 끝난 뒤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다. 벚꽃잎이 발밑에 쌓였고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멀었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있었기에 올 수 있었죠.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여전히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그의 회사 일도 조금 도왔다. 그는 나의 일정을 존중했고 나는 그의 출장을 이해했다. 매주 한 번은 서로의 나라 음식을 번갈아가며 만들었다. 미국식 스테이크와 한국식 갈비찜이 한 상에 오르는 날도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다. 그는 직설적인 표현을 좋아했고 나는 에둘러 말하는 편이었다. 가끔은 그 차이가 오해를 만들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이야기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 했다. 나는 그에게 한국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 문화를 설명했고 그는 나에게 개인의 자유와 자기 표현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1년쯤 지나자 우리는 서로의 친구와 가족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그의 여동생은 한국어를 조금 배워 내게 장난을 걸었고 나의 딸은 영어로 데이비드와 장난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만든 다리가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것임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50대 후반에 시작한 사랑이 젊은 시절의 사랑과 다른 점은 완벽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서로의 부족함과 차이를 포용하는 힘이 커진다. 그 힘이야말로 사랑을 오래 지키는 열쇠였다. 이제 우리 집 거실에는 두 나라의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다. 젊은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 미국의 바닷가와 한국의 산길. 그리고 한강에서 웃고 있는 우리 부부의 사진.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두 번의 이별과 두 번의 재회 끝에 진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만약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혼자였을 것이다. 익숙한 안전함 속에서 설렘도 도전도 없이 나이를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을 선택했다. 사랑은 나이도 국적도 과거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믿게 됐다. 물론 이 사랑이 하루아침에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파도를 마주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몇 번이나 우리를 시험했다. 나는 오랫동안 생활비와 저축을 스스로 관리해왔기에 지출에 신중했다. 반면 그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행, 콘서트, 새로운 취미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그의 습관은 처음엔 나를 불안하게 했다. 한 번은 그가 갑자기 주말 비행기를 예약해 일본으로 가자고 했다. 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예산을 맞춰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인생은 짧아요. 생각하면 늦어요. 그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짧다고 해서 준비 없이 살 순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과거, 돈에 대한 가치관, 안정과 모험 사이의 균형. 그 대화는 힘들었지만 끝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만들었다. 그는 나의 계획성을 배우려 했고 나는 그의 즉흥성이 주는 즐거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문화 차이에서도 여전히 작은 오해가 생겼다. 그는 친근함을 표현하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껴안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다. 한국의 나이 든 사람들 앞에서 스킨십을 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결국 솔직히 말했다. 그는 내 경계를 존중했고 대신 손을 꼭 잡는 것으로 표현을 바꿨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다름이야말로 우리 관계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나를 통해 인내와 섬세함을 배웠고 나는 그를 통해 자유와 도전을 배웠다. 우리가 함께한 지 3년째 되는 날 작은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바닷가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한강에서 봄바람을 맞았죠. 그땐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서로의 나라에서 시작해 결국 같은 집으로 오는 길이었네요.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겪은 수많은 차이와 오해, 두 번의 이별과 재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단단한 관계는 없었을 것이다. 사랑은 마냥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건 서로를 위해 변하고 기다리고 맞춰가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인연은 한 번의 실수나 오해로 끝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다시 만나기 위해 세월을 돌아오기도 한다. 데이비드와 나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다음 계절로 함께 걸어갔다. 그 다음 해 우리는 더 큰 결정을 내렸다.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사는 생활을 정리하고 한 곳에서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고민 끝에 한국을 선택했다.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는 그의 배려였다. 그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나는 그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외국인 신분으로 장기 거주를 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했다. 우리는 구청과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여러 번 오갔다.
줄을 서고 서류를 제출하고 번역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그는 종종 지쳤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이 내 나라에 오는 거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생활 속의 작은 차이도 여전했다. 그는 아침에 커피만 마시고 출근하려 했고 나는 꼭 밥을 먹여야 마음이 놓였다. 그는 주말이면 친구를 집에 초대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조용히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 차이가 벽이 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미리 이야기하고 서로 양보하며 조율했다. 그리고 뜻밖의 기쁨이 찾아왔다. 딸이 결혼 소식을 전한 것이다. 예비 사위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데이비드와도 잘 어울렸다. 결혼식 날 그는 장인 역할을 자처하며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 모습에 나는 눈물이 났다. 내 인생에 두 소중한 사람이 한 장면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딸이 시집을 간 뒤 집은 한층 조용해졌다. 그러나 외롭지 않았다. 매일 아침 데이비드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이 하루를 열었고 저녁이면 서로의 언어로 하루를 정리했다. 그는 나를 허니라고 불렀고 나는 그를 여보라고 불렀다. 어느 늦가을 저녁 우리는 다시 한강을 찾았다. 가로등 불빛이 강물 위에 반짝였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은색 팔찌를 꺼내 내 손목에 채웠다. 그 안쪽에는 여전히 No more goodbye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당신이 이 팔찌를 처음 받았을 때 난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준비됐어요. 나는 팔찌를 바라보다가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번 생은 끝까지 갑시다. 그는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모든 이별과 기다림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수많은 계절을 돌아 마침내 같은 길 위에 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여전히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후 우리의 일상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그는 매일 아침 내게 한국어 신문 기사를 읽어주며 발음을 교정받았고 나는 영어 원서를 소리내어 읽으며 그의 피드백을 받았다. 언어 공부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통로가 됐다. 주말이면 우리는 시장을 찾았다. 그는 김치 가게 아주머니와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덤을 챙겨주었다. 나는 그의 고향 음식을 만들기 위해 수입식품 코너에서 재료를 고르곤 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우리의 문화가 한 냄비 안에서 끓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하지만 그해 겨울 그의 회사에서 해외 전근 제안을 받았다. 이번에는 2년짜리 프로젝트였다. 그는 나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딸과 새 가족 그리고 내 일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우리는 며칠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결국 그는 전근을 거절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내 커리어보다 중요해요. 그 결정을 듣고 눈물이 났다. 나를 위해 인생의 큰 기회를 내려놓는 그의 선택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 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을 위해 나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가 한국에서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면 내가 먼저 나섰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하고 주변 이웃과 연결해 주었다. 그는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사귀었다. 봄이 오자 우리는 다시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다. 벚꽃길을 달리며 그는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도 봄이었죠. 그때는 모든 게 낯설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익숙하고 편하네요. 나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사랑은 처음의 설렘만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게 함께 숨 쉴 수 있는 상태로 깊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그는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에 작은 상을 차렸다. 초를 켜고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다시 만난 날 기념일이에요. 나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겪은 모든 문화 차이와 오해, 시련은 결국 오늘 같은 순간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나를 기다려줘서.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온기가 내가 앞으로도 걸어갈 길을 밝히는 등불 같았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어느덧 결혼 10주년을 맞이했다. 나이로는 60대 중반, 그러나 마음만큼은 여전히 첫 만남의 설렘을 간직하고 있었다. 딸은 아이를 낳아 나를 할머니로 만들었고 데이비드는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했다. 손주가 그랜파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우리의 일상은 단순했다. 아침엔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각자 취미에 몰두했다. 그는 사진을 찍었고 나는 글을 썼다. 가끔은 여행을 떠났고 가끔은 그냥 동네 카페에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함이야말로 우리가 수많은 폭풍을 지나 도착한 항구 같았다. 어느 날 손주가 우리 결혼 사진을 보며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긴 이야기를 짧게 줄였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세상 끝에서 만나 사랑하게 됐단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영화네. 우리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묻는다. 그 나이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힘들지 않았나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힘든 순간은 있었지만 그보다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던 순간이 더 많았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는 건 사랑이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안다. 만약 내가 50대 후반의 그날 데이비드와의 재회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때는 두려웠고 많은 것을 잃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얻은 건 평생 함께할 친구이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매일을 새롭게 만드는 인생이었다. 이제 우리의 약속은 더 이상 말로 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 아침 내가 끓이는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그가 내리는 진한 아메리카노 속에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이 평범한 하루들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이룬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